부동산은 우선 사이클이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자기 소득에서 낼 수 있는 비용, 주담대 이자가 되겠죠. 그거를 잘 보시고 전세 가격 추이를 우선 계속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수도권만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기다려야 되나요, 아직? 내년에 잘 그 마켓을 공부를 하셔야죠. 계속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우선은 서울시에 3,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30 몇 개가 있거든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가장 큰 아파트 단지, 3,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25평하고 33평만 보시면 돼요. 25평과 33평에 월별 데이터를 추적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거래량 하고요. 그 다음 분기별로 평균, 최소, 최대 거래 가격 같은 것들을 트렌드를 보시면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서울 같은 데서 예를 들면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집 바닥 찍을 때쯤에 사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때 사셨던 분들 지금 뭐 2차 이번에 하락 온다 하니까 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은 잘 사신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사실은 올해 한 6, 7월까지가 계속 이렇게 폭락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작년에 폭락이라는 게 굉장히 빨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가 온 다음에 다 같이 튄 건데,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거기 그 시점에 뭐 주담대 이자도 떨어지고 특례보험제로 나온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바닥에 샀던 분들은 뭐 움직이지 마셔야죠. 부동산이라는 게 한번 잡으면은 장기로 가야 되는 거지 네. 사고 팔고가 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1주택자 분들은요? 지금 뭐 어떤 분들은 갈아타기 한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일시적 2주택 이용해 한다는 분도 있고 거의 그 다양하게 투자선들 말씀하시는 건데, 본인의 가구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직장이나 이런 분들은 갈아타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수준하고요. 네. 주담대, 이자가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손해를 보면서 이사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부동산이 시점이 문제여서 그렇지, 좀 서울 같은 경우입니다. 항상 기다려보면은 원고점은 회복을 하기 때문에 손해보면서 이제 갈아타기 하는 건 좀 제가 봤을 땐 추천하지는 않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된다는 분들이 있으면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본인의 소득, 그 다음 주담대 이자 상황이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인가 보고 내년쯤에는 뭐 움직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남은 다주택자분들은 지금은 사실 다 묶여 있잖아요, 몸이. 언제부터 움직이실까? 이분들이 움직일 때가 이제 집값이 되게 이제 오르는 타이밍이라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다주택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본인들 알아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아. 아니, 그분들 움직이는 거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언제 집을 살까? 그 고민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하면 안 되고. 그거는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탔는데 옆에 있는 대리가 어떤 A란 주식을 얘기하니까 같이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어서 이게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025년부터의 상황이라는 게 내년과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엔 가급적 준비를 해서 자기 소득 대비 이 적정한 비용이라고 보면은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예. 자, 그럼 요즘에 이제 그 주거용 부동산 외에 오피스텔, 뭐 지상, 꼬마빌딩한테 상업용 부동산은 요즘에 시장 어떻고 내년 좀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제가 듣기로는 되게 상황이 별로 안 좋다. 내년에 진짜 금매들이 더 쏟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던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사실은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여기는 분양가 규제 이런 거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나오면서 분양가도 높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가격에 오피스텔을 사느냐, 떨어진 아파트를 사면 당연히 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오피스텔 당분간 힘들다는 거는 그럼 우리가 그거 인정해야 들어가는 것이고, 이때 리스크 관리 잘못해가지고 사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피스텔을 개발한 디벨로퍼들을 우리가 도와주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되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전 지산도 마찬가지예요. 지산 같은 경우에도 지산이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성수동 같은 경우에 지산이 많이 성공했겠지 우리가 봤어요. 근데 요새 지산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오피스예요. 오피스 가서 일하는 업무 빌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 이외에 엉뚱한 데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업무지구라는 거는 항상 클러스터 어디인가 집적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화문, 여의도, 강남, 송파, 홍대 합정, 구로,
여기에요. 그 또 마곡도 마찬가지고 마곡도 꽤 크고요. 근데 거기 외의 지역에서 경기도 약간 떨어진 데서 업무지구라고 해서 지사를 만들어 놓고 분양을 해서 판매를 한다? 물론 그 주변 지역에서도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양이 적죠. 강남급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한 선택하는 본인들,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로퍼들이 안 좋으면 그건 안 좋은 걸로 끝인 거예요. 네. 우리가 그걸 여기도 뭐 정책 자금 투여해서 그건 각자가 책임져야 돼. 네, 그거 안 했으면 주거용 좋겠어요. 부동산도 아닌데.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원래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네. 안 떨어지고 있나요? 작년에 안 떨어졌었어요. 그렇죠. 네, 작년에 완전 제가 봤을 때 완전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PF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네네. PF를 계속 이거를 밀어주니까 올해 여름까지입니다. 그때의 트렌드는 뭐냐면은 이게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는데 토지 가격이 안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면 PF라는 게 아직 준공 전에 있는 토지 물건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네. 이게 터지면서 가격이 20, 30% 디스카운트 되면서 딱 팔렸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팔리니까 사람들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안 됐으면 예전 가격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아예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꼬마 빌딩이 안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드디어. 왜냐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커졌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 하락세가 이제 나올까요?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게 아파트 시장하고요. 네. 꼬마 빌딩은 업무용 시장이에요. 네. 업무용 시장인데 이거는 이제 업무용 시장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런 여의도에 있는 고층 건물, 광화문에 있는 고층 건물, 강남에 있는 고층 건물 보면은 공실률이 역대급으로 낮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시 많다면서요? 어마어마한 공실이죠. 그래서 업무용 건물도 다 안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코로나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근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공실률이 4%대예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근데 이게 내년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 약간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유럽, 미국식에서 볼 수 있는 오피스 건물이 파산하고 안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꼬마 빌딩 같은 것도 여기 못 가는 사람들이 꼬마 빌딩에서 업무 공간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작년에 떨어졌다가 뭐 쭉 가다가 아마 내년쯤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아주 크게 폭락?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예. 지금 거래량이 많이 없고 매물들을 나온 것들도 뭐 조금 싸진 거기 때문에 매수하고 매도자 간극이 커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그냥 지금 상태에서 조금씩 정체 수준으로 갈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건물주는 지금 금리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지금 버틸 수 있다는 건가요? 과거에 산 사람들은 버티는 거죠. 과거에 산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2020년에서 한 22년 산 사람들이 약간 문제가 될 거예요.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 안 나오고 이제 이자 나갈 테니까. 뭐 건물값이 올라가는 느낌도 안 들면. 근데 건물값은 꽤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사실 아파트값 오른 것보다 꼬마 빌딩 가격 오른 게 더 올랐어요. 근데 오른 게 그만큼 많이 떨어지지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예. 왜냐하면 이 건물 시장은 토지 시장이기 때문에. 자, 아까 전에 부동산 시장 집값이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하셨고 앞으로도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은 뭐 하락기도 있겠지만 결국에 오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뭐 저성장인데 지금도 갈 수 있냐? 옛날과 다르다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네. 꼭 인플레이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우선 그거 좀 정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요인이 있으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했을 때는 재화의 가격이 인플레이션만큼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화 중에 왕이 부동산이니까 네. 인플레이션만큼 오른다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말씀, 이론적으로 봐서 그런 말씀인 네. 거고 이 고령화 사회 그리고 인구 축소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그건 맞아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그 주택 시장만을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평균으로 쳐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요. 왜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서울시의 인구는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고 있어요. 90년대 초반에 1050만 가다가 지금 950만이에요. 10% 정도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가격이 또 떨어졌네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요. 네. 즉 서울은 이거는 오픈 경제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오려는 대기 수요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국가에서 인구가 줄더라도 국가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광역권으로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마켓이. 광역권에서 서울로 몰리는 거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전주로 몰리고요. 전남 지역에서는 여수, 순천, 광양, 포천이 있잖아요. 네. 이런 데 몰려요. 나주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인구가 굉장히 이렇게 떨어지는 지역들은 사실은 농촌 지역인 겁니다. 네. 농촌 지역의 젊은이들은 도시를 가고 있고요. 그 도시 중에서도 경제력이 있는 도시로 가고 있어서 경제력이 있는 도시하고 그렇지 않은 도시들 간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거죠. 지방 소멸 도시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위험하죠. 사실은. 예. 자, 마지막 그럼 정리한 질문은 내년 시장에 대해서 핵심만 좀 질문 드리면, 뭐 이번에 또 부동산 트렌드 2024 책도 이렇게 내셨으니까 지금 이미 뜨고 있을 텐데요. 2024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찾아올 주요 변화 몇 가지만 한번 찝어주신다면요. 우선은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켓이 분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예, 지방과 서울이 다를 것이고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지방이 다르다. 서울 안에서도 이제 하위 시장이 세 개로 나뉘어 있다는 부분들. 이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외 이벤트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금리라든지, 그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채권 금리 올라가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리로 갔고요. 또는 이제 조선 산업이 안 좋아져서 가격이 떨어졌던 부울경, 그러니까 부동산 외예요. 그럼 내년에 이런 외부 요인들, 미국에서도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기준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인하가 된다든지 해서 이런 금융시장이가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공간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특히 입주 물량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이거를 좀 잘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금융 시장 사이드에서 그 미국 국고채 금리하고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계속 네이버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면은 그다음부터 입주 물량이 나타날 텐데 입주 물량은 무조건 처음에는 전세 가격부터 움직여요. 모든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전세 가격이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대단지의 25평, 33평의 전세 가격이 분기별로 봤을 때 계속 움직이는 트렌드가 잡힌다. 그러면은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죠. 이게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리는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24년에는 좀 부동산에서 어떤 시장이 투자로서 좀 기회가 있는지랑 그리고 이제 개인분들 좀 어떻게 대비하고 움직여야 될까요? 부동산은 우선 사이클이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소득과 소득에서 낼 수 있는 비용, 주담대 이자가 되겠죠. 그거를 잘 보시고 그건 이제 개인의 소득과 부담에 대한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매크로하게 부동산 시장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가격 추이를 우선 계속 보셔야 돼요.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세입자인 분들은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고 했을 때 초이스는 딱 두 개예요. 경기도를 가든지 아니면은 그 전세에서 매수를 전환할 기회를 잡든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분들은 좀 그 관점에서 시장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분들도 결국은 자산을 본인이 축적을 했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려는 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2024년이라는 시점은 정말로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해여야 해요. 매년 내신 부동산 트렌드 책 이번에 나오는 건 2024인데 책에 늘 이제 투자와 좀 관련이 없을 수 있는 힙한 동네를 소개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들어가 있나요? 네, 몇 개 썼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궁금한 거는 요즘에 힙한 동네 좀 서울에서 어딘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약간 20대가 가는 거랑 또 30, 40이 가는 거랑 다를 것 같은데 좀 어디가 좀 좋아요? 자랑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트렌드 2022, 23, 24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2022 때 썼던 그때 이제 을지로 이런 얘기하고 을지로. 그리고 십지로. 이제 신당동 얘기하고 이제 압구정동 로데오 쪽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좀 맞췄다고 보는데 맞아. 근데 사실 상권이라는 게 갑자기 또 막 생기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의 트렌드는 그 1세대 상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초에 명동 진짜 안 좋았는데 지금 완전히 살아났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압구정 로데오 상권도 사실 95년까지 좋았다가 그다음부터 망했었거든요. 맞아. 근데 재작년부터 살아났어요. 요즘 아주 힙합니다. 그래서 가면 아주 난리 나요. 아주 좀 홍대인 줄 알았어, 진짜. 4,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제학교 꼬맹이들 다니는 애들이 밤에 거기서 놀던 데 가거든요. 어른들 안 갔어요. 근데
확 바뀌었잖아요, 사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북촌도 작년 초에 코로나 한창일 때 에어비앤비 관련된 거 싹 안 좋아지면서 거의 안 좋아졌다가 개동계 완전 살아났고요. 여기서 빠진 데가 하나예요. 신촌이에요. 사실은. 신촌. 아, 신촌이 요즘 살아나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포텐셜. 안 여기가 간지 진짜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안 가죠. 홍대 가죠. 그죠? 홍대 가요. 신촌 갈 바에는 차라리 그 가죠. 옆에 신촌이 더. 그렇죠. 근데 이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신촌처럼 20대 여성이 그렇게 많이 사는 데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20대 여성은 트렌드 세터고, 거기 사는 20대 여성은 사회초년생 여성으로서 굉장히 돈을 버는 세대예요. 돈을 쓰는 세대예요. 그렇죠. 사실은요. 2대 연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대 앞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오피스텔도 있거든요. 거기 대부분이 20대 또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그렇게 많은 여성이 사는 데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포텐셜 첫 번째. 두 번째는 외국인 학생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20대 여성이 이렇게 많이 사는 데는 기반이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컨텐츠가 사실 홍대 합정보다는 약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여기가 확 바뀌거나, 그것도 제가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이,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30대도 말씀하셨잖아요. 30대, 40대 분들이 돼지갈비 먹으러 가요. 장사가 돼요, 여기가. 그래서 확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은, 여기가 그래도 굉장히 그 포텐셜이 굉장히 커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뭐 이제 이런 힙한 데를 20대 한참 많이 찾아가고, 그 다음에 3040, 저도 해당되는 사람들도 막 데이트하거나 할 때 막 찾아 주말에 가는데, 실버 세대 분들은 어디를 찾아가요? 그런 건 없나요? 그냥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아무 데나 본인이 좋아하는 데 가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실버 세대,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죠,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베이비 부머보다 더 연세가 많은 시니어 세대는, 완전 노령자 세대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산업화 역군이기도 하지만은 기초수급자가 50%예요. 너무 많다고.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 별건으로 정부에서 복지 차원에서 이분들 케어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베이비 부머 세대, 그리고 X 세대, MZ 세대 이렇게 나오는데, 베이비 부머 세대가 세대 중에 제일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이분들은 돌아다녀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지금 세대 자체가 플랫폼이 됐어요. 그 세대에서 카카오톡이나 단톡방에서 나오는 메시지 보면은 제가 모르는 얘기들 그들은 공유를 해요. 그분들은. 네, X세대도 X세대 그걸 공유하고 M세대, Z세대도 자기들의 뭔가를 공유해요. 근데 지금의 어머니, 아버지 또는 그 자식과의 관계가 과거에는 상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평등해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식 세대가 M세대예요. 밀레니얼 세대. 엄마하고 딸하고 거의 친구 관계예요. 맞아.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같이 가요. 또는 자기가 갔던 동네를 알려줘요. 그래서 익선동 같은 경우에 제가 익선동 연구를 2012년부터 했거든요. 그 뜨기 전부터. 익선동이 한 2015년에 그 식물이랑 카페에 들어가면서 뜨기 시작했는데, 그때 보면은 그 뭐 쥐주고 있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한 2017년까지만 해도 20대, 30대 여성이 80%였어요. 근데 2018년 겨울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연세 많은 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엄마 세대예요. 엄마 세대. 마찬가지 성수동도 마찬가지예요. 뭐 큰 카페 가시면은 20, 30대 많죠. 근데 어느 테이블 보면은 50대, 60세도 보이는 분들이 거기서 커피 마셔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특정 세대가 많이 가는 상권은 존재를 합니다만은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들의 감성을 모르냐? 아니요, 알고 있고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옛날보다는. 그렇죠. 교수님은 X세대예요? 베이비 제가 사실은 X세대가 되게 애매한 게 이게 중간에 걸쳐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재밌는 게 서태지가 X세대예요. 네. 서태지가 이제 72년생이거든요. 근데 그 윗세대가 되게 애매한 세대예요, 사실은. X도 아닌 것이, 뭐도 아닌 것이. 저는 완전 낀 세대예요, 사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여기 핫한 압구정 로드, 명도, 북촌, 신촌 한번 직접 가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2024년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트렌드 2024에 그냥 표라고 쓴 게 아파트 상승의 전조라고 썼어요. 상승의 시작은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좀 많은 위험성,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가장 자기가 살 수 있는 가장 큰 재화이기 때문에
좀 준비하는 한 해, 정말로 준비하는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야, 대표적으로 하락을 잘 전망하신 몇 분들이 계신데, 전 그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지에 부동산 트렌드 2024에서 이제 상승의 이제 전조가 보이는 게 2024년이라고 하신 거면, 하락 말씀하신 분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빠르게 이제 뷰를 바꾸신 분이라서 2024년 시장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다려지는데,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부동산 트렌드 2024 이 책 보시면 금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경민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